고독에 관하여 1. 인간은 정신적 존재이다. 정신적 존재의 특징은 사귐을 가진다는 데 있다. 가족, 이웃, 친구들이 사귐의 대상이 된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나는 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나에게 대답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애들이 소꿉장난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만 그와 같은 자신과의 대화를 위대한 철학자들도 가지고 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그렇게 생긴 것이며 지금도 많은 사상가들은 자신과의 대화를 거듭하는 동안에 정신적 발전과 향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귐의 한 방도인 대화, 이것이 정신적 존재의 특징인 동시에 인격의 본바탕을 만들고 있는 한 조건이다. 이러한 사귐과 대화가 끊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고독이라 부른다. 쉽게 말해서 고독은 홀로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또는 정신이 홀로 있는 상태가 고독이라는 것이다. 육체가 혼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대로 고독인 것은 아니다. 자신의 대화가 가능한 때는 고독을 느끼지 않는 법이다. 사색을 하든가 음악을 듣던가 그림을 보는 때 이런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상이나 예술과 더불어 대화를 가지는 때이므로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그 대화가 끊어지면 고독을 느끼게 되지만 정신생활이 빈약한 사람들은 혼자만 있게 되면 곧 고독을 느낀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생활이 풍부한 사람은 존재로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항상 자신의 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대화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력이 빈약한 반면 생리적인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육체를 가진 타자를 찾아 스스로의 고독을 메우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많은 거리로 나가보든가 친지들과 모여 앉아 공연히 떠들어대기도 한다. 그러는 동안에 자신의 고독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철드는 소녀들이 자주 고독을 호소한다. 아직 정신적 대화를 가지기에는 모자라며 육체적인 고립감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는 까닭이다. 그러나 풍부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한다. 또 결코 오랜 시간을 군중 속에서 보내지 못한다. 대중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가나 실업가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지만 학자나 사상가가 자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깊은 사상은 정신적 대화에서만 이루어지는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간은 정신적 대화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육체가 없는 곳에 인간이 없으며 생리적인 고독은 역시 대인관계에서 풀려질 수밖에 없다. 위대한 천재도 소녀와의 대화를 즐기며 훌륭한 철학자도 어린애들과 사귐을 가지게 된다. 고독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마음은 인간적인 내용의 표현이며 따라서 모든 고독은 인간적인 것이다. 2. 고독은 홀로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너무나 먼 거리의 고독들이 있다.
여기에 한 소녀가 있다. 모든 아름다운 꿈이 그녀의 것이며 온갖 장래와 기대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다. 사랑을 할 수도 있으며 곧 꿈에만 그리던 남성이 나타나게도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아름답기만 하며 하늘의 별들, 땅 위의 꽃들이 다 자기를 위해 있는 듯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 소녀는 때때로 나는 고독하다고 말한다. 아직도 그것들이 채워지지 못한 때문이다. 때로는 그 고독 때문에 감상적인 눈물을 떨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도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는 눈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녀들은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고도 하며 고독은 나의 취미라고도 고백해 본다. 고독은 무서운 것이 아니며 끝없는 고독은 있을 리 없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 고독은 홀로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녀의 고독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다. 고독을 맛볼 수도 있으며 고독 속에서 눈을 감고 고독과 대화를 나누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독은 장차 찾아올 내용의 예고와도 같으며 실체를 붙들기 전의 그림자와도 비슷하다. 기대와 약속과 희망이 남아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불안이 남아있으며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호기심이 깃들어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미망인이 있다. 모든 정열, 신념, 인격을 바쳐 사랑하고 있던 남편이 죽었다. 자기의 생명을 100이나 합친데도 바꿀 수 없었던 남편이 죽었다. 그러나 죽은 것은 남편만이 아니다. 남편과 더불어 모든 것이 다 가버렸다. 머물고 있는 집은 무덤 속같이 허무해졌으며 산과 들은 낡은 잿더미같이 흩어지고 말았다. 남편이 없는 세계는 정적과 무한의 공허만이 압력을 가해온다. 사랑도 온갖 대화도 남편과 더불어만 있었는데 이제는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으며 마음이 머무를 곳조차 없다. 천과 만의 이야기가 가슴 속에 서려 있으나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인가? 사랑으로 가득 찬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지만 누구의 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인가? 남편과 더불어 모든 것은 가버렸다. 그는 나의 전부를 가지고 갔다. 이 큰 우주 속에 나만을 남겨두고 가버렸다. 남편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이 모든 것을 남겨두더라도 나를 이끌고 갔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미망인은 남편이 묻힌 무덤 위에 고독을 하나로 안고 쓰러진다. 그리고는 그림자도 없는 허공을 향하여 호소해 본다. 여보세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 홀로만 여기에 머무르게 하십니까? 나를 없이 해주세요. 이 무서운 고독 속에서 나를 구해주실 수 없으시다면 차라리 나를 없이 해주시는 자비라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그러나 남은 것은 더 무서운 고독뿐이다. 주인은 무한의 공허, 음산한 정적일 뿐이다. 그녀는 할 수 없이 고독에 호소한다. 아, 이 뼈저린 고독이여, 내 심장을 씹어 잔인한 고통만을 주지 말고 우주의 온갖 힘을 합하여 나를 괴롭히지만 말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나를 고독의 사형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신 고독은 나를 죽여가기만 하지 왜 아주 죽여버리지는 않습니까? 라고. 그러나 고독은 미망인에게 대답할 뿐이다. 고독이라는 악마는 죽기까지 고통은 주지만 죽여버리지는 않는다. 죽음은 자비이기 때문에 악마에게는 자비가 있을 수 없다. 라고. 그렇다. 이 미망인은 죽음보다 무서운 고독에 떨고는 있지만 그 고독에서 풀려나지는 못한다. 이러한 소녀의 고독과 미망인의 고독은 얼마나 먼 거리에 놓여져 있는가. 기대로의 고독과 상실의 고독은 이렇게 이질적인 것이 아닐까. 그러나 고독은 마음과 더불어 자란다. 마음과 한 가지로 깊어지기도 하며 넓어지기도 한다. 내 어머니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다. 50평생 하루도 나를 잊으신 날이 없었다. 기쁜 때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슬플 때는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나를 생각해 오셨다. 아마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나 역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의 한 사람이 내 어머니다. 며칠 전의 일이다. 내 방에서 원고를 정리하느라고 늦도록 앉아 있었다. 얘 이젠 자려무나 12시가 넘었겠는데. 아직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말씀이다. 얘 이제 곧 건너가겠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내일로 미루고 싶지 않아서 그럽니다. 라고 대답했다. 큰방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공부란 애들이 밤새야 할 것이지 이제는 어른이 다 됐는데 그만해라. 그렇게 고생 안 하면 안 되길 하나. 몸도 약한 편인데. 라고 말씀하신다. 속으로는 적지 않이 불만이신 모양이다. 아들의 불필요한 수고는 언제나 어머니의 원망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나는 어머니에게 철학을 논할 수도 없고 헤겔이나 하이데거를 얘기할 수도 없다. 나는 나대로의 무거운 정신적 짐을 지고 있지만 어머니와 통하는 점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지 어머니? 라고 말하면서 자리에 눕는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고 하자니 마음의 공통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늦가을의 일이다. 1년이나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왔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건강히 계셨으니 그렇게 다행한 일이 또 있는가? 매일같이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가족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큰방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셨다. 돋보기를 끼시고 바느질을 하시는 모양이다. 나는 어머니 옆으로 다가 앉았다. 대학에 다닐 때는 방학에 돌아오기만 하면 같이 밭일도 나가고 밭두렁에서 점심도 먹었다. 손톱도 깎아달래고 터진 옷도 기워달라던 것이 어리광스러운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늙으셨다.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별로 할 말조차 못 찾겠다. 금년에는 김장값이 비쌀 거라고 그럽니다. 신문을 보니까. 라고 말을 건네보았다. 그러나 나는 집에서 김장을 얼마나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이런 얘기라도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대화를 가져보자는 심정일 뿐이다. 무 배추 값이야 비싼들 얼마나 하겠니? 양념 때문에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는 생강, 고춧가루 등등의 양념을 설명해 주신다. 나는 양념에 무엇이 드는지도 모르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 전혀 짐작도 안 간다.
1분 뒤면 곧 잊어버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고 아는 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정성이며 나의 사랑의 의무이다. 요사이 나는 어머니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화다운 대화가 없으며 마음의 사귐은 초점이 맞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좋겠다. 젊었을 때도 어머니만 있으면 별로 부족이 없었다. 그런데 요사이는 모든 실정이 변했다. 나의 가장 진실하고도 깊은 정신적 문제는 대개가 어머니와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만큼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생활을, 나는 나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어머니는 벌써 나의 고독의 벗이 아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동생과는 많은 대화를 가지고 계셔도 철학 교수인 나와는 마음의 대화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다. 나를 대하시는 어머니에게도 고독은 자라고 있으며 어머니를 대하는 나에게도 고독은 자라고 있다. 정신이 자란다는 것은 이렇게 고독이 자란다는 뜻이다. 키르케고르가 그가 지니고 있는 고독의 척도가 곧 그의 인간의 척도라는 뜻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괴테도 베토벤도 톨스토이도 니체도 키르케고르도 모두가 고독했다고 믿고 있다. 보다 깊은 문제 속에도 보다 높은 이상 속에도 언제나 그와 비례되는 고독이 머무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고독의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이야기는 뒤로 미루기로 하자. 4. 나는 아름다운 예술품을 대할 때마다 마음의 외로움을 느낀다. 멘델스존의 음악, 쇼팽의 곡, 슈베르트의 노래를 들을 때도 그렇다. 샤갈의 어떤 그림에서도 비슷한 기분을 느끼며 미켈란젤로에게서 오는 멜랑콜리, 로댕이 풍겨주는 고독감도 잊을 수가 없다. 햇셀을 읽을 때 지녔던 고독한 감정을 남태평양의 정열을 그린 고갱에서도 발견하는가 하면 때로는 르누아르의 작품 속에서도 같은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예술의 아름다움이 지니고 있는 고독감이라고 할까? 감정이입이라는 말이 있듯이 창작자의 고독한 심정이 감상인에게 옮겨진 것일까? 고독한 영혼의 소유자들이 예술을 창조했다면 그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같은 고독을 느낄 것 같다.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살아왔으니까. 나는 젊었을 때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헤어질 때는 어딘가 고독에 가까운 기분을 느끼곤 했다. 나이 벗들은 자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 주었다. 작년 일이다. 나는 나보다 5년이나 연장인 한 교수와 같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감상했다. 그날 밤 줄리엣의 연기는 말할 수 없이 좋았다. 한 교수의 감명도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 뒤 여러 번 한 교수는 줄리엣의 얘기를 꺼냈다. 지금도 그 교수는 그 여자가 출연한다면 한 번 더 뉴욕에 가서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웃는다. 그리움을 숨기지 못하는 표정이다. 그러나 반드시 아름다운 여자만은 아니다. 누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아름다운 마음을 회상할 때도 어쩐지 마음 한편 구석에 가벼운 외로움이 스며든다. 나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마음을 베풀어준 벗이 죽었다든가 애인이 다른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상상해보라.
그 아름다운 마음을 회상해 볼 때마다 어딘지 누를 수 없는 고독감이 찾아든다. 무엇 때문일까? 역시 아름다움은 사랑하기에 마련이며 그 사랑의 대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의 공허가 곧 고독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면 아름다움을 찾는 심정에도 고독은 머물지만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마음에는 더 깊은 고독이 깃드는 것이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이러한 심정을 극한에까지 이끌어간 것이 아닐까. 고요한 전원, 다감한 뜻을 가지고 대해주던 여인 베르테르는 그 여인을 떠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모든 준비를 갖추고 떠나려 결심했을 때 그는 그 여인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고 무서운 공허와 고독을 발견했다. 세계는 공허로 차 있으며 자기 심중은 무거운 고독으로 가득함을 깨달았다. 이 무한의 공허를 고독으로 메우기보다는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아름다움이 없는 곳에 예술이 없고 사랑이 없는 곳에 아름다움이 없다. 미, 예술, 사랑은 언제나 삼각형의 새 정점같이 따라다닌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잃은 사랑은 고독하게 마련이며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아름다움도 고독해진다. 어떤 때 예술은 아름다움을 주지만 사랑은 못 주기 때문에 고독만 남겨준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돌아서는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예술적인 고독은 미에 대한 그리움이며 가능성을 동반하지 못하는 그리움은 언제나 고독을 남겨주는 것이다. 사랑하여 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은 고독만을 안겨주는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이 아름다운 고독의 힘을 빌어 예술품을 창조하는 것이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고독을 자아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고독감은 이러한 대내적인 성질의 것만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과의 대화를 가져야 하며 이웃과의 사귐도 불가피하다. 자기의 인격과 영혼이 너라고 부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상대는 언제나 너, 당신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나 이때의 너는 나의 마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배고픈 어린애는 어머니로 족하며 사랑을 원하는 젊은이는 애인이 너가 된다. 철학자는 진리를 너의 위치에 두기도 한다. 예술가는 미를 그 자리에 두기도 한다. 나만 있고 너가 없다면 거기에는 대화도 사귐도 불가능해진다. 거기에 나타나는 심정이 고독이다. 그런데 여기 한 인간으로서의 내가 있다. 어려서는 어머니와의 대화로 자랐고 젊어서는 애인과의 사랑을 겪어왔다. 장년기에는 학문이나 예술을 벗삼아 스스로의 정신적 고독을 채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대로의 문제, 정신적인 고독과 불안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요사이 발견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어머니, 애인, 친구들과의 대화, 사귐 때문에 잊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나. 그것이 나타나게 되면 과거의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은 고독과 불안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예측했던 또 하나의 모습을 가진 내가 요사이 내 앞에 뚜렷이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인간은 가장 중대한 문제나 사건에 부딪힐 때는 홀로 그 문제와 사건에
대결하게 마련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나 홀로 왔고 세상에서 죽어갈 때도 나 혼자 가게 마련이다. 동행이 없었고 같은 운명의 사람은 하나도 없다. 또 인간은 가장 높은 정신적 문제를 지녔을 때는 언제나 고독해지는 법이다. 그 문제의 해결은 자기만의 과제인 동시에 자신의 전부를 기울여 결단해야 하는 모험인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는 모든 대화나 사귐의 뒷자리에 서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이 서성대고 있던 또 하나의 내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어머니와 웃고 있을 때도 모르는 체 하더니 애인과 즐기고 있을 때도 얼굴을 돌리고 상관이 없는 듯 짚더니 학문이나 예술을 떠들고 있을 때도 머리를 숙이고 듣고만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친구가 죽었을 때 한 번 쳐다보던 그 얼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끄러미 내 행동을 살피던 그림자가 운명할 때 나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싶어 하던 표정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났다. 나는 또 하나의 나인 그와 대화를 해야 한다. 사귐을 가져야 한다. 벌써 어머니는 저쪽으로 가셨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와 그와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는 벌써 아무리 가만히 속삭여도 대화가 통할 정도로 가까이 서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나인 그는 불필요한 대화는 듣지도 대답하지도 않는다. 그는 언제나 몇 가지 대화만을 가지려 한다. 영원, 죽음, 무한, 허무, 운명 등에 관한 대화이다. 이러한 대화에 잠기게 되면 나는 고독해진다. 끝없이 묻고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 말이다. 안타까이 붙잡아도 잡히는 것이 없다. 나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도 메아리조차 없지 않은가. 공간이 내 몸을 둘러싸고 있듯이 무한과 허무가 나 하나만을 둘러싸고 가득 차 있다. 어딘가에 호소해보고 싶지만 있는 것은 나 홀로만이 아닌가. 나는 이런 고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했었다. 내가 존경하던 많은 사상가들이 이런 고독의 순례를 떠났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고독에 부딪히고 보니 그것은 이미 고독이 아닌 절망이 아닌가. 절망에게는 대화가 없다. 사귐의 여지가 있다면 아직도 절망은 아니다. 고독은 자기가 낳은 절망이라는 아들과 합세하여 나의 영혼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고독 속에서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 무엇이 주어질 것인가? 가능이라는 어떤 소리가 들려질 수 있을까? 귀를 기울여 본다. 자신을 빈 귀로 삼고 무엇인가를 들으려는 자세로 돌아서 본다. 이러한 나에게도 대화가 사귐의 한 점의 요소가 남았는가 하고 그 어떤 전능자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려질까 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고독,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신의 사랑의 음성 이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